참, 우리 나이쯤 되면 인생이 참 길게 느껴지죠. 저는 박영옥이라고 해요. 올해로 69,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어요. 평생을 돌아보면 박영옥이라는 이름보다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로 불린 날이 훨씬 많았어요. 젊은 시절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 손찌검을 하던 때가 기억나네요. 그때는 어린 아들 하나만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그 아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죠. 허리 휘어지도록 일하고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와도 우리 아들이 남 부러울 것 없이 크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다 아들이 장가들고 몇 년 뒤 예쁜 손주가 태어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3년 전 일이에요.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며 손주를 돌보는 나날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나이 들어서도 손주의 작은 손가락을 잡고 있으면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지는 듯 했어요. 밤늦게 들어오는 아들 내외를 기다리며 손주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면 이게 바로 내 세상의 전부구나 싶었죠. 며느리는 말이 많진 않았지만 깔끔하고 제 할 일은 척척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가끔 서늘한 기운이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손주의 천진한 웃음소리만 들으면 그런 마음은 금세 녹아내리곤 했어요. 그런데 글쎄 그날이 오고 말았어요. 아침 햇살이 거실을 환히 비추던 평범한 날이었어요. 손주는 장난감 자동차를 끌며 부릉부릉 소리를 내며 놀고 있었죠. 저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한눈 팔지 말자, 조심 또 조심하자. 그런데 정말 잠깐 부엌에 물 한 잔 가지러 간 사이였어요. 뒤늦게 손주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급히 달려가 보니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혔는지 이마에 길고 붉은 상처가 나 있었어요. 핏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는 걸 보니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내 잘못이야. 모두 내 잘못이야. 손주를 떨리는 팔로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오직 아이의 상처만 눈에 들어왔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몇 판을 꿰매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이는 무서웠는지 제 옷을 꼭 잡고 놓지 않았어요. 치료실 앞에서 1시간 가까이 기다리는 동안 천년 같은 시간이었어요. 머릿속으로 수백 번 자책했죠. 다행히 치료는 잘 끝났고 의사 선생님은 크게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손주의 이마에 남을 흉터를 생각하니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집에 돌아와 며느리에게 전화로 조심스레 설명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입술이 바싹 말랐죠. 며느리는 처음엔 조용히 듣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싸늘해지며 화를 내셨어요. 어머니,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보셨길래 이런 일이 생겨요? 눈을 잠시라도 떼면 안 된다는 걸 모르세요. 그동안 쌓인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어요. 저는 변명 한마디 못했어요. 늦게 퇴근한 아들이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주인처럼 고개도 못 들고 앉아 있었어요. 아들은 말없이 손주의 붕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방 안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죠. 그러다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 목소리에 담긴 분노가 서늘했어요.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죠. 미안하다 얘야. 잠깐 한눈 판 사이에. 그런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식탁을 쾅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내 자식 얼굴을 이렇게 만들고도 당신이 감히 할머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끝나는 줄 아세요?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뺨이 따끔했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죠.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눈만 깜빡였어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아들의 일그러진 얼굴이 흔들렸어요. 그제야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나를 때렸다는 게 실감났어요. 오래전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려 집을 나왔는데 이제 그 아들의 손에 맞다니 뺨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삶의 모든 의미가 와르르 무너지는 듯했죠. 며느리는 옆에서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제가 매를 맞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그 눈빛이 뺨보다 더 아팠어요. 그날 밤부터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들 내외는 손주를 데리고 방문을 굳게 닫았어요. 평소엔 손주가 제 방에서 제잘되며 자곤 했는데 이제는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유리벽 안에 갇힌 기분이었죠. 거실에 홀로 앉아 TV를 봐도 부엌에서 차 한 잔 마시려 해도 숨 막히는 침묵뿐이었어요. 며느리는 눈도 안 마주쳤고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투명 인간처럼 대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집이 갑자기 낯선 공간이 됐어요. 밤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짝 하는 소리,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아들의 분노가 새벽까지 저를 깨웠어요. 식사 시간엔 넓은 식탁에 셋이 앉았지만 저는 혼자였어요. 아들 내외는 회사 얘기, 친구 얘기만 주고받았죠. 저에게는 밥 드세요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건조한 의무감뿐이었어요. 아들은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보는 눈빛이 더 차가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통보하듯 말했어요. 여보, 아이 돌봐줄 분을 구해야겠어요. 더 안전한 곳으로요. 제 존재가 부정당한 기분이었죠. 그러더니 며느리 친정어머니를 불러왔어요. 안사도는 손주를 안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당분간 잘 돌봐줄게. 같은 할머니인데 어찌 저만 잘못이라고 매정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며칠 뒤 안사돈도 나이 드시니 아이 돌보기가 힘드셨나 봐요. 결국 베이비시터를 구했어요. 제 의견은 묻지도 않았죠. 저는 뒷방 늙은이 취급만 받았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 자리란 없구나. 집에 얹혀 사는 귀찮은 존재, 처리해야 할 문제로만 보이는구나. 매일 아침 눈 뜨면 무기력감이 수렁처럼 덮쳤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이어졌어요. 웃고 싶어도 웃어지지 않고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났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창백하고 뼈가 드러난 활기없던 제가 아니었어요. 친구들이 전화해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지내? 물으면 뭐라 답해야 할지 결국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우울증이라 하셨어요. 약이랑 상담을 병행하라고요.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더 멍하고 무기력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순자가 찾아왔어요. 전화 안 받으니 걱정돼서 오신 거예요. 제 몰라본 모습을 보고 놀라셨어요. 영호가 이게 무슨 꼴이야.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손주가 다친 날 아들이 때린 일, 며느리의 시선 다 말했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위로했어요. 이대론 안 돼. 바람이라도 쐬며 어디론가 떠나봐.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이 나이에 이 상황에 어디를 가. 하지만 순자는 포기 안 하셨어요. 여행 책자를 보여주며 설득했죠. 병원에서도 환경 바꾸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결심했어요. 집을 팔고 모든 연락을 끊고 새 삶을 시작하기로요. 수십 년 살던 집, 추억 가득한 곳이었지만 거기 있으면 그날 일이 자꾸 떠오를 것 같았어요. 아들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집 팔고 떠날 거야. 앞으로 연락하지 마. 아들 내외는 당황했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저는 단호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 나는 할 만큼 했어. 사실 작은 원룸 하나 더 있었지만 그것도 정리했어요. 모든 끈을 끊고 싶었죠. 며느리가 매달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손주는 너희가 키워. 내가 없어도 잘 클 거야. 집은 쉽게 팔렸어요. 짐 정리하며 추억을 하나씩 버렸어요. 원룸으로 이사했지만 거기서도 오래 있지 않았어요. 정처 없는 여행을 시작했어요. 발길 닿는 대로 떠돌았죠. 박영옥, 누구의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나 자체로 살고 싶었어요. 처음엔 낯설고 무서웠어요. 길 잃고 헤맨 날도 혼자 밥 먹기 어색해 굶은 날도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선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아. 무시하지 않아.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맛집 앞에 혼자 줄 서고 버스 타고 풍경 보는 게 즐거워졌죠. 낯선 사람들은 저를 영옥 씨라 불렀어요. 69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찾는 기분이었어요. 몇 달 떠돌다 보니 혼자만의 자유가 때론 외로움으로 다가왔어요. 밤마다 천장 바라보며 불안했죠. 순자가 전화했어요. 패키지 여행이라도 해봐. 망설였지만 등록했어요. 이국당 호텔에서 룸메이트를 만났어요. 40대 후반쯤 딸과 온 따뜻한 분이었죠. 저를 보며 혼자 오셨어요. 정말 멋지세요 하셨어요. 그 말에 어깨가 으쓱했어요. 낮엔 활기차게 웃고 다녔지만 밤엔 악몽이 찾아왔어요. 아들의 뺨, 며느리의 시선이 생생했죠.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어느 밤 룸메이트가 눈치채셨어요. 할머니, 이야기 좀 들어드릴까요?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분은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새 시작을 하신 게 대단하세요. 그 위로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다음 날 얼굴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여행 마지막 날 바다 앞 언덕에서 돌멩이를 던졌어요. 아픔을 담아 힘껏 던지니 가슴이 뚫리는 듯 했어요.
여행 후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많이 나아 보이세요 하셨어요. 약을 줄여도 된다고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동네를 돌며 운동해요. 비타민도 챙겨 먹고요. 박영옥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끔 아픈 기억이 떠오르지만 담담히 받아들여요. 남은 인생은 오직 나를 위해 살 거예요.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들 가족 소식은 모르고 연락 와도 답하지 않아요. 모두들 잘 지내고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 고마워요.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해 나가실 거예요. 작은 희망을 놓지 마세요. 건강 챙기시고 마음 편히 지내세요.